지금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가 6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이 나라에게만 맡겼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손 내밀 때 계산이 아닌 원칙으로 36년을 몰두했더니 세계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강대국들의 반응은 당혹이었습니다. 한국은 관리 대상이었는데 언제 경쟁자가 됐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1990년대 연구실의 작은 실험. 그 침묵이 항공모함을 물러나게 한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국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익숙합니다.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백악관 안보상황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언제나 급박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급박한 경우는 열에 하나 정도죠.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실 당직 책임자였습니다. 리드먼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긴급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보니 신입이 당직을 서고 있나 봅니다.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켜고 몸을 일으켰어요. 말씀하세요. 중국 북해함대 소속 구축함 4척이 한국 인근 해역에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기존 훈련 해역을 벗어나 남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이게 긴급 사항이라고 새벽에 전화를 한 거죠. 훈련 일정 변경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 됐습니다. 모니터링 계속하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인근이라는 말에 왜 저한테 전화를 한 걸까요? 중국 함대가 움직이면 일본이든 대만이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한국 근처를 지나간다고 해서 특별할 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컴퓨터를 켰어요. 어젯밤 상황실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확인하려고요. 파일을 열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 함대는 기존 훈련 일정을 이틀 앞당겨 마무리하고 모항으로 복귀 중이었어요. 항로 변경도 단순히 날씨를 피한 거였죠. 태풍이 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입들은 모든 게 긴급해 보이나 봐요. 이해는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40년을 떠올렸어요. 72살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 지역을 가장 잘 알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국장으로 근무한 지 벌써 18년째입니다. 그 전에는 분석관으로 22년을 일했고요. 합치면 40년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 지역 연구에 쏟아부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 지역의 모든 국가를 분류해왔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요. 먼저 강대국이 있습니다. 중국이죠. 다음은 경쟁국입니다. 일본이 여기 속해요. 마지막이 관리 대상입니다.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이죠. 한국은 언제나 마지막 범주에 있었습니다. 성실한 동맹국이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위협도 아니고 게임 체인저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하는 나라죠. 저는 이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이 뒷받침하거든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인 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국 담당 수석 분석관이에요. 새벽에 전화 받았다며? 네, 중국 함대 이동 건이었습니다. 톰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신입들은 아직 멀었어. 그 정도 움직임은 일주일에 3번은 있는데. 동감입니다. 근데 왜 한국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 해역 근처라서 그랬나 보지. 그쪽은 자네가 전문이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제 전문 분야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부분이에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정례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국가안보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이었죠. 동아시아 정세 전반을 다루는 자료였습니다. 중국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어요. 해군력 증강 추세, 남중국해 동향, 대만 관련 리스크 등등. 일본 부분도 상당했습니다.
방위비 증액 계획과 자위대 확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한국 부분은 반 페이지로 끝났습니다. 특별히 쓸 내용이 없었어요. 북한과의 긴장 상태는 일상적인 수준이었고 경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큰 변화가 없었죠. 저는 자료를 저장하고 모니터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질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요. 강한 나라는 계속 강하고 조용한 나라는 계속 조용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40년간 제가 배운 진리죠. 퇴근 시간이 되어 가방을 챙기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상황실이었어요. 이번엔 주간 책임자더군요. 국장님, 간단한 확인 사항입니다. 오늘 새벽 중국 함대 이동건 최종 보고서에 한국 측 동향도 포함시킬까요? 한국이요? 왜 한국을? 근처 해역이라서요. 혹시 모를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아무 일도 안 했을 겁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화를 끊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하겠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죠. 그게 그들의 역할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보고서 파일들을 바라봤어요. 40년간 쌓아온 기록들입니다. 그 안에 한국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변수가 아닌 자리. 저는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얼음이 녹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일도 모레도 이 질서는 계속될 거라고요. 그때까진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거든요. 이상한 꿈이었어요. 보고서를 읽는데 글자가 계속 흐려지더군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받은 편지함에 새로운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방정보국에서 온 주간 보고서가 눈에 띄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76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부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함대 훈련 일정, 병력 이동 상황, 통상적인 내용이었죠. 일본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48페이지를 넘기는데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해양전력 관련 미확인 징후 포착.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미확인 징후라니요. 본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 결과 한국 남부 해역에서 비정상적인 전자기 신호가 감지됨. 신호의 출처와 목적은 현재 불명확. 기존 한국 해군 작전 패턴과 상이함.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가락으로 턱을 쓸어내렸어요. 이게 뭐죠? 애매한 표현들 뿐이었습니다. 미확인, 비정상적, 불명확, 상이함. 하지만 출처가 신경 쓰였습니다. 위성 영상 분석이라고요. 그것도 전자기 신호까지 언급했어요. 이건 단순한 육안 관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리사 모건. 국방정보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분석관이에요.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리사는 보고서를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아예 쓰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애매한 문장을 썼다는 게 이상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그녀가 받았어요. 모건입니다. 리사, 저 새뮤얼입니다. 아침부터 전화해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이세요? 주간 보고서 봤어요. 한국 관련 부분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미확인 징후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위성이 포착한 신호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패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꼭 문제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훈련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신호를 분석하면 할수록 이상했어요.
주파수 대역이 특이했고 지속 시간도 일반적인 훈련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리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요. 신호의 출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장비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리사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해 주세요. 네, 국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 한 줄을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해졌습니다. 왜 불편할까요? 내용 자체는 모호했어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지만 마음은 어두웠어요. 4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남아 한국 관련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최근 5년간의 해군 동향 보고서를 모두 꺼내봤어요.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한국은 늘 그대로였어요. 꾸준히 발전하긴 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죠. 그런데 이 한 줄은 뭘까요? 미확인 징후. 비정상적 신호. 이건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었어요. 오후 내내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재에 앉았지만 책이 읽히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편한 이유를요. 리사는 이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썼어요. 확신이 아니라 경계의 언어로요. 그녀는 뭔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죠. 이건 정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늘 같은 렌즈로 봐왔습니다.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변수가 아닌 나라. 그 렌즈를 통해 보면 모든 게 예측 가능했어요. 그런데 만약 렌즈가 틀렸다면요? 만약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봐왔다면요?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40년간 쌓아온 판단이 틀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보고서를 읽었어요. 한 줄이 점점 커지더니 화면 전체를 채웠습니다. 미확인 징후.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뭔가 더 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위성 영상 원본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1시간 후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국장님, 원본 파일입니다. 리사가 노트북을 제 책상 위에 펼쳤어요. 화면에는 한반도 남부 해역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죠. 여기입니다. 리사가 특정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가늘고 긴 형상이 보였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수면 아래였죠. 잠수함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리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같은 지점의 열화상 이미지였습니다. 열 신호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다르고 디젤 잠수함과도 다릅니다.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이미지였습니다. 정말 독특한 패턴이었죠. 전자기 신호는요? 그게 더 이상합니다. 리사가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빼곡했어요. 신호 강도가 우리 예상의 3배입니다. 이 크기의 잠수함에서 나올 수 있는 출력이 아니에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입술을 문질렀어요. 다른 국가 장비와 대조해봤나요? 물론입니다. 러시아 데이터베이스, 중국 데이터베이스, 전부 확인했습니다. 일치하는 게 없었어요. 전부요? 네. 기존 어떤 무기 체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작은 형상이 이렇게 큰 의문을 만들다니요. 말이 안 됐어요.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추정 길이 6m에서 7m 사이입니다. 그 정도면 작은 편이죠. 네.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리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비교 자료였습니다. 이건 중국의 최신 대함 미사일입니다. 길이 8m, 무게 2.5톤. 사거리 400km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걸로 추정되는 이 물체는 중국 미사일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신호 출력은 더 강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죠. 작아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크기가 줄면 연료도 줄고 탄도 중량도 줄어듭니다. 사거리와 파괴력이 함께 감소하죠. 그런데 신호가 더 강하다는 건 뭘까요?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분석팀 의견은 어떻습니까? 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측정 오류라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무기 체계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당신 생각은요?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건 정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40년간 저는 한국을 알았어요. 성실하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나라. 따라가지만 앞서가지 않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뭘까요? 앞서가는 기술. 예상을 뛰어넘는 능력. 이건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계속 분석하세요. 추가 정보 있으면 즉시 보고하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리사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앉아 과거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한국 무기 개발 역사를 다시 읽었죠. 대부분 기술 이전이었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받은 기술들. 자체 개발도 있었지만 획기적이진 않았습니다. 점진적인 발전이었죠. 그런데 이건 점진적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약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톰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세뮤얼, 점심도 안 먹었다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 그럼 일찍 퇴근해. 무리하지 말고. 톰이 나가고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위성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저 작은 형상을 보고 또 봤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지 부조화였습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지식이 지금 눈앞의 증거와 싸우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정신이 들었습니다. 인정해야 했어요. 제가 뭔가 놓쳤다는 걸요. 제가 보지 못했다는 걸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죠.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죠.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위성사진이 떠올랐어요. 저 작은 형상. 실체 없는 위협. 아니었습니다. 실체는 있었어요. 제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어요. 제가 놓친 게 뭘까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문.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화요일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건, 과거 자료를 전부 찾아주세요. 한국 해군 관련해서 있는 거 다요. 어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최대한 과거로요.
80년대, 90년대 전부요.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커피를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에 커피를 따르다가 조금 흘렸죠. 무언가가 시작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튀어나올 순 없어요. 기술은 축적되는 거니까요. 오후 2시 리사가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 여러 개를 들고 있었어요. 국장님, 찾을 수 있는 건 다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리사가 파일들을 책상 위에 쌓았습니다. 먼지가 날렸어요. 오래된 문서들이었죠. 가장 오래된 건 1992년 자료입니다. 한국 해군 현대화 계획 초기 문서예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타자기로 친 글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함정 건조 계획, 인력 충원 방안, 예산 배분 같은 내용이었죠. 그러다가 43페이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장기 해양 억지 전략 연구 과제. 부제가 있었어요. 차세대 수중 타격 능력 확보 방안 기초 연구. 저는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학술적인 톤이었어요. 가능성 탐색 수준이었죠.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작고 강한 무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비대칭 전력. 1992년이면 34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리사, 이 연구 과제 후속 자료 있나요? 찾아보겠습니다. 리사가 다른 파일들을 뒤적였어요. 10분쯤 지나 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1997년 자료입니다. 같은 과제의 중간 보고서네요. 저는 받아서 읽었습니다.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기술적 난제, 예상 소요 기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예상됨.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 투자 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이상.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다음 자료 주세요. 리사가 계속 문서를 건넸어요.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10년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5년 단위였죠. 읽으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예산은 늘 작았어요. 전체 국방비의 1%도 안 됐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죠. 정치적 홍보도 없었고요. 그냥 조용히 계속됐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위기가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문이 발표됐어요. 해외 학술지의 소수 연구자들이 냈습니다. 특허도 출원됐죠.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늘 그랬으니까요. 조용히 따라가는 나라. 혁신하지 않는 나라.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누구한테? 저한테요. 저는 이 모든 걸 봤어야 했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이 긴 여정을요.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았죠. 리사, 실험 기록 같은 거 있나요? 실제 테스트 결과 말입니다. 소규모 실험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공개 자료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기밀로 분류됐을 겁니다. 찾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주세요. 리사가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2015년 해상시험 발사 기록입니다. 공개된 부분만 있어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몇 장이 있었어요. 바다 위에 작은 배, 활사대, 그리고 수면 위로 솟구치는 무언가. 성공적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거리 도달. 오차 범위 내. 2015년이면 10년 전이에요. 그때 이미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 후 10년 동안 뭘 했을까요? 개량했겠죠. 개선했을 겁니다. 더 작게, 더 강하게, 더 정교하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20년이 아니었어요. 네. 리사가 제 말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20년이 아니라 36년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2028년까지. 아, 네. 36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가 어렵든 계속했습니다. 저는 리사를 돌아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의 전쟁이에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일들을 쌓아 올렸어요. 36년의 기록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했죠. 국장님. 하지만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요. 소리 없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자유로웠습니다. 방해받지 않았어요. 압박도 없었고요. 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무관심이 그들을 도운 셈이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든 파일을 다 읽었어요. 36년의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개념이었어요. 가능성 탐색. 그 다음은 기초 연구. 이론 정립. 시뮬레이션. 소규모 실험. 실패. 재시도. 성공. 그리고 개량. 또 개량. 끊임없는 개선.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마지막 파일을 덮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6년. 제 나이가 72살이에요. 그 절반입니다. 누군가의 인생 절반을 이 프로젝트가 차지한 거예요.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이죠. 연구자들, 엔지니어들, 군인들. 그들은 36년을 견뎠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일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놀라고 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내의 승리라는 걸요. 시간을 견딘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금요일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부속회의실이었어요. 참석자는 15명. 국방부, 정보기관, 태평양사령부 연락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동중국해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였죠. 어제 저녁 8시 중국 북해 함대 소속 구축함 6척이 기존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목적지는 한국 남부 해역이었습니다. 예정된 훈련 구역보다 150km 남쪽이죠. 저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패턴이었어요. 중국이 가끔 하는 위력 과시죠. 그런데 오늘 새벽 4시 함대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파란 화살표가 나타났습니다.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 훈련 해역으로 복귀하는 중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있다는 걸요. 중국 측 공식 입장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훈련 일정 조정이라고 합니다. 날씨 때문이라고 하는데. 날씨는 문제 없었죠? 네. 해상 상태 양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한국 측 동향은요? 브리핑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초록색 점이 나타났습니다. 위치는 중국 함대 예정 항로 바로 아래였어요. 한국 해군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함급은 불명이지만 거리는요? 중국 함대 예정 위치에서 40km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km. 사거리 아니에요. 탐지됐나요? 중국 측이 한국 잠수함을 알아챘을까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보면 브리핑 담당자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위성이 찍은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중국 구축함들이 대형을 바꾸고 있었어요. 분산 대형에서 밀집 대형으로요. 속도도 올랐습니다. 방어 기동입니다. 위협을 감지한 겁니다. 태평양사령부 연락 장교가 말했어요. 그리고 방향을 틀었죠. 위험 지역을 벗어나려고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초록색 점과 빨간 점들. 가까워지다가 멀어졌어요. 발사는 없었나요? 라곤 신호 같은 거요?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그냥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리사와 복도에 섰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국장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알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중국은 계산했을 겁니다. 만약 저 잠수함이 발사하면 어떻게 될지를요. 그리고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겠죠. 정확합니다. 저는 리사를 봤어요. 중국 해군이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이에요. 그들이 물러났다는 건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같았습니다.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중국 해군 전략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대잠 능력 요격 시스템, 대응 매뉴얼을요. 자료를 읽으며 중국 측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바다 아래 잠수함이 있습니다. 작은 함정이죠. 하지만 무기는 강력해요. 사거리 100km 이상. 명중률 높음. 요격 어려움. 발사되면 구축함 한두 척은 잃습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역 전체가 긴장 상태로 돌입하죠. 미국이 개입할까요? 일본은요? 전쟁으로 확대될까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럼 선택은 하나예요. 피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한국은 무기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중국 함대가 물러났습니다. 6척의 구축함이요. 수천 명의 승조원이 탄 전함들이요. 존재만으로 막은 겁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어요.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쟁 때요. 한국은 지켜지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지켜줬죠. 유엔군이 왔고요. 그 이후로도 그랬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했어요. 한미동맹이 억지력이었죠.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한국이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동맹 없이요. 미국 도움 없이요. 36년의 준비가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따랐어요. 얼음이 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뭘까요? 쏘고 맞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계산과 판단이 전쟁입니다. 상대가 공격할지 말지 결정하는 순간이 전쟁이죠. 한국은 그 계산을 바꿨습니다. 중국이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억지력입니다. 진짜 국방력이에요. 저는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며 열이 퍼졌습니다.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릅니다. 예전의 한국이 아니에요. 조용히 따라가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판을 바꾸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놓쳤습니다. 40년을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못 봤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화도 났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재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의 위성 영상이 떠올랐어요. 초록색 점과 빨간 점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모습. 쏘지 않았는데 이긴 겁니다. 싸우지 않고 물러나게 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승리 아닐까요?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빈잔이었어요. 이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을요. 새로운 한국을요. 그리고 제 실수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놓친 36년을요. 월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 온 거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비공식 협의 요청.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리드먼 국장님, 캐나다 국방부 전략기획국장 마크 톰슨입니다. 한국 해양전력 관련하여 귀하와 직접 대화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화상회의 일정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캐나다라니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캐나다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오후 2시에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마크 톰슨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리드먼 국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마크가 잠시 침묵했어요. 뭔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해양 억지 무기 체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인가요? 도입하고 싶습니다. 캐나다 해군을 위해서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입이라니요.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진 무기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마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보는 빠르게 퍼집니다. 지난주 중국 함대 사건 이후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요? 네.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도 관심 표명했습니다.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놀라웠어요. 벌써 이렇게 퍼졌다니요. 왜 캐나다가 필요하죠? 북극해 방어 때문입니까? 정확합니다. 마크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북극해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를 늘리고 잠수함 활동도 증가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광활한 해역을 커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대형 함정을 늘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캐나다의 딜레마였죠. 넓은 바다, 적은 예산. 한국 무기가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작고 효율적입니다. 소수 잠수함으로도 넓은 해역을 방어할 수 있어요.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죠. 마크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예산안이었어요. 우리가 추정한 프로젝트 규모입니다. 함정 개조, 무기 도입, 훈련 포함해서 6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봤어요. 60조. 캐나다 화폐로 600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맞습니다. 우리 국방비의 8%예요. 근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마크를 똑바로 봤어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겠죠? 60조는 가볍게 결정할 돈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분석팀이 6개월간 연구했어요. 시뮬레이션도 돌렸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마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현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라고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캐나다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철저히 계산하는 나라죠. 비교 대상이 있었나요? 미국 무기나 유럽 무기는요?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프랑스 액조세, 영국 하푼 등등. 마크가 비교표를 띄웠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가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크기 대비 성능, 가격, 유지비, 운용 편의성. 저는 표를 자세히 봤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했어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나요?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무기의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3분의 2면서 성능은 더 좋다니요.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는 게요. 이해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고 지난주 사건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라고요.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흥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었죠. 한국은 소리 없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한국 측과 공유할 겁니까? 이미 비공식 채널로 접촉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긍정적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북극해 지도. 60조 원이라는 숫자. 캐나다의 선택.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였죠. 캐나다는 보수적인 나라예요. 신중하고 계산적입니다. 그런 나라가 60조를 쓰기로 했어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맹국이 한국 무기를 사는 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개인적으론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미국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상과 다른 답변이네요. 전 40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마크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하십니다, 국장님.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면을 껐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60조.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캐나다뿐이 아닐 겁니다. 마크가 말했듯이 호주, 노르웨이, 폴란드도 관심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올 겁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 수출국이 됩니다. 그것도 최첨단 무기를요. 누가 예상했을까요? 10년 전에요. 20년 전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도 조용히 있었고 세계도 관심 없었죠. 그런데 지금 세계가 먼저 찾아오고 있습니다. 60조를 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파랗습니다. 존중이 뭘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선택으로 하는 거죠. 캐나다는 한국을 존중했습니다. 60조로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존중해야 했습니다. 한국을요. 진심으로요. 수요일 오후 저는 오래된 파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자료였어요. 당시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었죠. 서류 보관실에 내려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선반을 따라 걸으며 연도를 확인했어요. 1995, 1996, 1997, 1998. 1998년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바인더였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손때였죠. 책상으로 가져와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쓴 글들이었죠. 한국 관련 섹션을 찾았습니다. 17페이지부터였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상황, 정치 동향, 군사력 평가. 그러다가 41페이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백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삭제 필요. 과대평가 우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메모 옆에 이니셜이 있었어요. S. R. 세뮤얼 리드먼. 저였습니다. 삭제된 부분을 읽었어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장기 연구 프로젝트 주목 필요. 소규모지만 지속성 있음. 향후 15년 내 실질적 위협 가능성 검토 요망.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썼다가 지운 거였어요. 더 읽었습니다. 특히 수중 발사 무기 체계 관련 기초 연구 진행 중. 예산은 적으나 기술 축적 패턴 보임. 감시 강화 필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998년에 저는 이미 한국의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작지만 의미 있다고 판단했죠. 감시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왜 지웠을까요? 여백의 다른 메모를 읽었어요. 한국은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함. 기술력 부족, 예산 부족, 정치적 일관성 부족, 과대평가는 자원 낭비. 중국과 일본에 집중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고요.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웠어요. 보고서에서 삭제했습니다. 상부에 올라가지 않게 했죠. 그 결과 뭐가 됐을까요? 한국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관심이 줄었어요. 자원이 다른 곳으로 갔죠. 그 틈에서 한국은 계속했습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요. 3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걸 이뤄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요. 다른 파일들을 더 찾았습니다. 2003년, 2008년, 2013년. 매번 같았어요. 한국 관련 부분이 짧았습니다. 중요도가 낮았죠. 그리고 여백에 제 메모가 있었어요. 한국은 변수 아님. 최소 감시 유지. 예산 삭감 가능 영역. 한국 섹션. 중국에 집중.
한국은 20년 내 위협 없음. 모두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 결정이었어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니, 부끄러움을 넘어섰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한국의 성공 뒤에는 제 무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감시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그들은 방해받지 않았죠. 역설적이었습니다. 제 실패가 그들의 성공을 도왔어요. 하지만 그게 정당화가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완전히요. 40년 경험이 뭡니까? 40년 동안 쌓아온 판단이 뭡니까? 한 줄로 무너졌어요. 1998년에 제가 지운 그 한 줄로요. 저는 파일들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아놓았어요. 증거들이었습니다. 제 오만의 증거들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었습니다.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모건,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나요? 네, 국장님. 무슨 일이세요? 보고서를 쓰려고요. 최종 보고서요. 아,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리사. 네.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부터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요했어요. 사무실이, 복도가 세상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문가가 뭘까요? 오래 일했다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 전문가예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전문가죠. 저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40년 경험을 믿었어요.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과거 파일들을 읽고 또 읽었어요. 제가 지운 문장들, 제가 무시한 징후들, 제가 낮게 평가한 가능성들. 모두 맞았어요. 30년 전 제가 쓴 초안이 맞았습니다. 제가 지우기 전 버전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에 이마를 댔어요.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한국한테가 아니에요. 제 직업에 대한 속죄였습니다. 분석관은 진실을 찾아야 해요. 편견 없이요. 선입견 없이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렌즈로만 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봤죠. 자정이 넘어 집에 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2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틀렸어요. 완전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혼잣말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보고서를 쓸 겁니다. 솔직하게요. 제 실수를 담아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고통받아야 했으니까요. 마땅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맑았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커피를 내려 마시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빈 문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해양전력 재평가 및 과거 분석 오류에 관한 최종 보고서. 부제를 추가했어요. 30년간의 무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본 보고서는 변명이 아닌 인정으로 시작한다. 글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을 돌아보며 썼어요. 제가 뭘 받고 뭘 못 받고 뭘 무시했는지를요. 1998년 나는 한국의 가능성을 포착했다. 하지만 지웠다. 2003년 징후가 또 나타났다. 무시했다. 2008년 패턴이 선명해졌다. 외면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나를 속이지 않았다. 나는 보지 않기로 선택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오전 8시, 리사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저는 아직 쓰고 있었어요. 국장님, 밤새우셨어요? 집에서 새벽부터 썼습니다. 뭘 쓰시는 건데요?
진실을요? 리사가 제 화면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국장님, 이건 제 실수를 기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요.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요? 상부에서 좋아하지 않을 텐데. 저는 리사를 봤어요. 상부가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샌드위치를 시켜 먹으며 계속 썼어요. 오후 3시쯤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한국은 자랑하지 않았다. 타이핑했어요. 과시하지도 않았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다만 준비했고 기다렸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그리고 판은 조용히 바뀌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끝이었어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48페이지였어요. 제 40년 경력 중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리사에게 전화했어요. 다 썼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보내주세요. 파일을 보냈습니다. 10분 후 리사가 전화했어요. 국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정말 제출하실 거예요? 네. 파장이 클 겁니다. 알아요. 국장님 경력에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존경합니다, 국장님. 고마워요, 리사. 월요일 아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으로요. 참조는 국방부, 국무부, 정보기관 전체였습니다. 오후에 회의 소집 통지가 왔어요. 수요일 오전 10시. 참석자는 25명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봤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리드먼 국장,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더군요. 매우요. 사실을 썼을 뿐입니다. 보좌관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당신은 30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이 더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저를 봤습니다. 이건 자기 비판입니다, 국장. 압니다. 당신 경력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저는 보좌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분석관들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까? 아마도요.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어떤 시스템이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큰 나라만 봤습니다. 위협적인 나라만 주목했죠. 조용한 나라는 무시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네. 조용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니까요. 회의는 2시간 계속됐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배웠습니다, 국장님. 존경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크 톰슨이었어요. 캐나다 국방부요. 국장님, 보고서 읽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받았어요. 네. 감동받았습니다. 저런 솔직함은 드물죠. 과찬입니다. 캐나다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당신 보고서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보람 있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진실을 말했고 실수를 인정했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제 역할은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한 잔 따랐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어요.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한테 건배할까요? 한국한테요. 36년을 견딘 나라에게요. 그리고 저한테도요. 마침내 진실을 본 늙은 분석관에게요. 잔을 기울였습니다. 위스키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따뜻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제 40년 경력 중 가장 정직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떳떳한 날이기도 했죠. 한국은 버텼습니다. 조용히, 끈질기게 36년을요. 그래서 강국이 됐어요. 인정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걸 목격한 증인이에요. 늦게 깨달았지만 결국 본 증인이죠.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입니다. 경의를 표하며요. 대한민국에게요.